안녕하세요. 레드프라임입니다. 자, 지난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개봉일 관람 리뷰로 소개했던 범블비 솔로 무비가 대략 3주 만인 2019년 1월 18일에 VOD가 발매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VOD 서비스가 나오면서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영화의 좀 더 심층적인 리뷰를 진행할 수 있는 영상 소스들이 많아져서 저는 기쁩니다만, 로튼토마토 평점이나 해외의 극찬 사례에 비하면 국내 흥행 성적이 현재 관객 동원 150만 명 정도로 그리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 못한 것 같긴 합니다. 반면 이보다 일찍 개봉한 아쿠아맨은 현재 국내에서도 5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아직도 상영 중이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개봉일 리뷰에서는 스포일러 방지 차원에서 못했던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제가 꼽은 이 영화의 좋았던 점과 구렸던 점으로 나누어서 해볼까 합니다. 따라서 스포일러가 가득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VOD까지 나온 마당에 이쯤 되면 영화 보실 분들은 이미 다 봤을 테니 스포일러 당했다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 영화의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꼽아보겠습니다. 저는 범블비를 굉장히 재밌게 관람했었지만 시나리오를 풀어나가는 스토리텔링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우연적인 요소들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들이었는데요. 사실 다른 영화나 애니 또는 연극 소설 등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우연적인 요소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 범블비에서는 중요한 이야기의 전개 포인트가 우연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꽤 많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찰리가 범블비를 처음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찰리가 꽤 자주 드나들었던 것처럼 연출되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우연히 67년식의 비트를 발견하게 되죠. 이 정도는 그러려니 할 수 있죠.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적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가게 주인 할아버지나 직원들과 이미 친분이 꽤 있어 보이는데 왜 이제야 비트를 발견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 찰리가 비트에 시동을 걸자 그 신호가 디셉티콘이 추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도 찰리가 못 모르고 시동을 건 게 화근이 되는 전개로 이어지면서 우연적인 요소로 디셉티콘들이 범블비가 지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극장에서 좀 더 지켜보자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세 번째 장면, 바로 여기서 또 역시나 범블비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소동을 벌이다가 전기 콘센트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또 의도치 않게 범블비의 위치를 노출시켜서 섹터 7과 디셉티콘들에게 잡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쯤 되니까 두 번이나 우연적인 요소로 디셉티콘들에게 추적당하는 전개에 좀 많이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 영화의 스토리텔링의 구성이 좀 약하다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심이 확신으로 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범블비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 예전에 각종 영화나 애니 및 게임 등에서 눈물 한 방울에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만큼의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찰리 입장에서는 범블비를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저렇게 범블비를 향해 총을 마구 쏴대자 전기 충격으로 범블비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설정은 이 역시도 영화의 중요한 스토리 전개 포인트를 지나치게 우연적인 요소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꼽는 이 영화의 단점은 주인공 찰리에 대한 캐릭터 묘사입니다. 18세 소녀인 찰리가 범블비와 함께 산전수전을 겪으며 내적 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은 이 영화의 스토리를 통해서 잘 전달한 면은 있지만, 찰리가 왜 이전에 그러한 아픔과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묘사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친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가 가능하긴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전직 다이빙 선수였던 찰리가 왜 자동차 수리에 집착하고 있는지, 또는 왜 그토록 자신만의 차를 갖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설정은 영화 중후반부에 찰리가 메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 직전까지는 관객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스토리텔링과 설정 없이 한 번에 말로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물론 영화가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찰리와 범블비가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겪는 사건,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의 기획 단계에서 이러한 사전 설정들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한축적으로 전달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컸겠지만요. 이 영화는 찰리와 범블비가 핵심입니다. 조연들은 이 두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하지만 이러한 조연들의 캐릭터성이 너무 미비했습니다. 특히 존 시나는 처음에는 마치 이 영화의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을 법한 포스로 등장하지만 그냥 딱히 중요한 롤이 없이 디셉티콘들에게 휘둘리는 정도의 요원으로만 등장하더군요. 마지막 경매 장면은 좀 뜬금없이 오글거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찰리의 옆을 지키는 남자 주인공 격인 네모도 정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딱 찰리의 얘기를 들어주는 상대가 필요해서 넣은 역할 정도로밖에 비중이 없는데요. 처음 이 캐릭터를 만들 때 의도했던 것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더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처럼 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메모라는 캐릭터가 그 누구보다 찰리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인간 캐릭터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거나 찰리와 범블비의 여정을 함께하며 주인공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가 됐을 수도 있는 캐릭터였지만 영화상에서는 굳이 없어도 될 정도의 역할과 캐릭터성을 가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찰리의 가족들도 빠질 수 없는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 관람 리뷰에서 언급했던 대로 이미 숱한 영화에서 봤을 법한 느낌의 가족 캐릭터였습니다. 특히 찰리의 가족들은 이 영화의 유머 담당인데요. 이런 장면들처럼 이 가족들이 담당하고 있는 유머 코드들이 나쁘지는 않지만 꽤 썰렁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들이 한계로 느껴져서 전체적으로 조연들의 캐릭터성이 많이 약하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반면에 제가 이 영화를 재밌게 봤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로튼토마토 점수나 해외 평가들이 좋았던 이유도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특히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블비 그 자체입니다. 이 영화는 범블비 보는 재미로도 그냥 끝입니다. 범블비라는 캐릭터를 이보다 더 매력적이게 연출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이 이상으로 더 끌어내기는 힘들 정도로 범블비의 표정과 행동은 가히 애니메이션 감독인 트래비스 나이트의 역량이 아주 잘 발휘된 장점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미 예고편으로 주요 장면들이 공개됐음에도 실제 극장에서 범블비를 봤을 때 특유의 귀여움과 애완동물을 보는 듯한 즐거움이 여전히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범블비 모델링에 대한 디테일도 살아있는데요. 초반 3분의 사이버트론 전투 장면의 범블비와 처음 지구에 왔을 때, 그리고 비틀로 변신했을 때의 범블비 모델링이 차종에 따라 깨알같이 다 다릅니다. 당연한 묘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범블비의 모델링의 디테일도 칭찬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영화의 장점은 바로 E.T가 떠오르는 이 특유의 감성입니다. 개인적인 취향과 견해에 따라 이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러한 감성을 장점으로 꼽은 이유는 의외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동화적인 감정이 색달라서 매우 좋았던 것이 컸고요. 이 영화 자체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설정인지라 찰리와 범블비의 우정이 깊어져 갈수록 E.T를 오마주한 느낌의 특유한 감성은 정말 오랜만에 어릴 적 봤던 옛 영화의 향수가 느껴지기도 해서 좋았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찰리와 범블비 두 주인공의 우정이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깊어져가는 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두 주인공들의 관계와 성장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점이 이러한 영화의 감성을 더욱 짙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처음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볼 때 저도 모르게 감탄을 자아낸 장면, 바로 이 영화의 베스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찰리가 범블비를 구하기 위해 다이빙을 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특히 감동적이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영화 중간중간 여러 차례 찰리가 전직 다이빙 선수였던 점을 보여주면서 복선을 깔아둡니다. 찰리가 다이빙계의 유망주였지만 자신의 다이빙 경기가 있던 날 아버지가 사망하는 사고로 트라우마가 생겨 다이빙을 그만둬야 했던 찰리는
영화 중반부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해 주변 친구들로 인해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범블비와 메모는 안타까워하죠. 근데 마지막 전투에서 이 범블비의 눈빛, 여기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범블비가 찰리를 향해서 난 널 믿어 라고 하는 듯한 눈빛을 보낸 후에 자신을 물속으로 희생시키며 디셉티콘을 무찌릅니다. 아무래도 기계 생명체다 보니까 물이 가장 큰 취약점이겠죠. 찰리는 이런 범블비를 구하기 위해 드디어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멋지게 다이빙을 시전합니다. 마지막 이 장면에서 주는 감동은 착실히 쌓아온 복선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블비의 여러 장면들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같은 장면에서 전혀 다른 관점과 포인트를 집어내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기존의 트랜스포머와는 확실하게 다른 색깔의 스핀오프였던 범블비 영화이기 때문에 전작에 실망하셨던 분이나 기존의 트랜스포머를 좋아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영화지 않나 싶네요. 쿠키 영상을 보면 옵티머스 프라임이 지구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후속작이 나올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속작이 나와도 좋겠지만 찰리와 범블비의 우정에서 느껴진 이 감동을 지금 이대로의 스핀오프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도 충분히 여운이 남는 훌륭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범블비 관련한 다른 영상을 예고 드리자면 제 채널에 빨간 화방 컨텐츠로 기획 중이니 이것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레드프라임이었습니다.